자, 이 시간부터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그 경제적, 어떤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이걸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감정평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때 미국 감정평가협회에서는 요거를 감정평가에 관한 그 감정평가 가격을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표시하면서 절대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절대성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결국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다 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하는데 써먹겠다 뭐 그런 얘기지, 이걸 가지고 그 가격으로 거래가 안 하면 뭐 구속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왜 필요하냐,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다면 거래되는 가격을 평균 내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적, 인문적인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맥주 같은 경우를 동산이라고 하죠. 동산은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할 때마다 어제 다르고 똑같은 맥주인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토지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토지는 한 평당 전국 어디 가나 다 틀리죠. 똑같이 생긴 토지 한 평당,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또 다 틀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책정하거나 이런데 상당히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좀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한테 이거 좀 평가를 하게끔 한 다음에,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게끔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 책정하거나 뭐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감정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의 기능이다 해갖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 이런 걸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책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책적 기능은 그야말로 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데 얘를 써먹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겠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겠다. 뭐 그 얘기는 결국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얘기죠. 물건이 남아돌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누군가도 정정한 정상 이상의 초과인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수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기능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경제적 기능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이제 정책적 기능은 크게 한 4가지 형태로 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요, 한 3가지 정도 해갖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기능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다 해갖고, 우리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 지역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적정한 가격을 기초로 해갖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짤 필요가 있죠. 이런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다, 이런 거 하면서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손실보상이다 해갖고,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신도시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토지를, 일단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덜 주고 그러면 돈을 적게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분야에서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 보고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게끔 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자, 이 보상금을 책정한다면은 많이 소송 같은 것도 많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합리적인 손실 보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려고 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5억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5억인데, 자,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7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평가 가격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좀 싸게 팔아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꾸로 한다면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은 5억인데 매수자가 사겠다는 가격이 4억이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매도자 입장에서, 야, 평가 가격이 5억이나 되는데 너 왜 거저 가져가려고 하냐, 좀 비싸게 달라, 돈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적정한 가격의 유도고,
그 다음에 과세의 합리화다. 그 얘기는 이건데, 그 조세라도 이제 취득하는 과정이라든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취득하는 과정이나 양도하는 과정에서는 그 거래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뭐 7억에 거래했다. 그러면 그러한 가격을 기초로, 아니면 팔았을 때 파는 가격을 기초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게 잘 모를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형태로 취할 뿐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 부과하는 세금이 이제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래에 그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거는 뭐 그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1953년도에 100원의 토지를 구입했다. 이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화폐제도가 어떤지 모르고 뭐 지금 시점에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입한 가격이 100원이니까 100원에 대해서 재산세를 뭐 10%를 부과해서 뭐 10원을 세금 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과세,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그러한 가치 위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정책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죠.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이러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수적인 기능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그 얘기는 만약에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누구라도 정상 이상의 초과인을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과인을 못 얻는다는 얘기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거다. 왜 그렇게 이제 간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인 투자 방안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인데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이 예를 들어 4억 5천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에도 못 미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얼른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라든가 합리적인 투자 방안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얘기는 누구라도 정상 이상의 초과인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초과인을.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그 얘기는 투기 같은 게 거의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시장 자체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유지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투기 같은 게 많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지금까지 한 거를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은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간혹가다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고 했는데 지금 가볍게 그냥 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능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달성의 원칙이다 해서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대외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이런 것도 아주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그 부동산 감정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한 전합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감정평가를 다양한 형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를 감정평가의 분류다 해주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 주체에 따라서 자, 이 공적 감정평가라는 게 있고 공인 감정평가 제도가 있는데 공적 감정평가는 그야말로 그 어디에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산하에 평가위원회라는 그러한 그 국가기관이 있답니다. 걔네들이 거기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공적 감정평가다. 거기에 비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인 감정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인 감정평가라는 것은 정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어떤 그 개인이 있죠. 개인들에 의해서 그 개인들이 평가 주체가 돼서 평가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요? 공인 감정평가 제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공인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공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분들이 평가하는 게 가장 그 일반적인 형태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인 감정평가 제도다. 그 다음에 평가의 이 강제성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수적인 평가다. 필수적인 평가는 그야말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를 뭐라고요? 필수적 평가다.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라고 있는데 임의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임의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 평가는 뭐 대표적인 게 그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세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부동산을 평가할 때도 자,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 자체가 최저 매수 가격이 됩니다. 요걸 기초로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자들한테 팔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이거를 필수적 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인데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이때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이제 10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요걸 은행에다가 담보 잡히고 돈을 한 10억 정도만 빌리려고 합니다.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고 10억 정도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구이지 이런 거 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 나중에 그 돈 안 갚는다고 해서 뭐 10억을 경매처분해서 회수를 못 할까 봐요. 그냥 이런 건 안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10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90억을 빌려달라. 그러면 나중에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이거 회수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되는 평가를 뭐라고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자,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 그 부인은 요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을 당신이 가지세요. 그 다음에 아들, 장남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네가 가져라. 그 다음에 딸 너는 통장에 있는 돈 네가 가져라. 그 다음에 차남 너는 뭐 제주도에 있는 임야 네가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지고 돌아가셨다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고 뭐 유언장도 없이 돌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유언장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상속인들 간에 막 식구들끼리 막 쌈박질하고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 법정 상속 지분을 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다가 장남이 있고 장녀가 있고 차남이 있고 이렇게 있다면 이게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예,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1.5 대 1대 1대 1 이렇게 나눠 갖는 이러한 형태를 법적 상속 지분이다 이겁니다. 법정 상속 지분.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나눠 주려면 부동산이고 뭐고 다 평가해야 되겠죠. 예, 그 자동차도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적정히 나눠 주면서 얘가 더 많이 가져갔다. 더 가져갔으면 현금으로 정산한다든가 이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평가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뭐라고요? 임의적 평가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가치가 적정한지 한번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수적 평가는 보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을 공익평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돈 빌리려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상속재산 나눠 가지려고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이익 측면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익평가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이러한 시행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형태로 평가해라. 언제까지 평가하라. 이런 게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평가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법정평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 이 평가사 인원에 따라서 뭐 이건 단독 평가는 평가사 혼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공동 감정 평가는요 여럿이 같이 또 이렇게 나눠 갖고 너는 이 부분 평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공동 감정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평가의 전문성에 따라서 1차 수준의 감정 평가, 2차 수준의 감정 평가, 3차 수준의 감정 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문성에 따라서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진다. 그러니까 자,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은 자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을 3차 수준의 감정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가장 높은 자가 감정평가사죠.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을 3차 수준의 감정평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1차 수준은 뭐냐? 1차 수준은 우리 같은 매수자가 감정평가사는 아니고 우리 같은 보통 일반적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나름대로 뒷짐지고 이 집 중개업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평가는 평가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1차 수준의 감정평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2차 수준은 뭐냐? 2차 수준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평가한다든가, 중개사도 이런 거 좀 공부하잖아요. 웬만큼은. 그러니까 중개사에 의해서 평가한다든가, 은행에 이제 대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대출 직원도 이러한 그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요? 2차 수준의 감정평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가 조건에 따라서 평가하는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토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현재 이제 밭입니다. 밭. 근데 이걸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한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걸 평가하는 어떤 평가 조건에 따라서 자, 지금 밭인 상태 그대로 한번 평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할 수도 있고 만약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목이 대로 바뀐다면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바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상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언제라고요? 2019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2004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얼마가 되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러한 평가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름을 붙이는데 먼저 자 현행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요 현황평가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지금 바뀐 건 아니지만 미래에 바뀐다는 것을 가정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상정해서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걸 조건부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부 평가다. 그 다음에 미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한부 평가. 그 다음에 과거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요 소급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급 평가.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평가사가 평가할 때 어떤 형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평가하나 보겠습니다. 예컨대 여기가 어떤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면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현황 평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로 바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런 걸 조건 평가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서 자,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해제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조건부 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한부 평가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짓고 있다면 뭐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는 분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양 시점에서 그 확실한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는 어느 정도를 책정할 수 있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기한부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거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소송이 진행됐을 때 그 과거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너 얼만큼 보상해줘라. 배상을 얼마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원한다고요? 소급평가를 하는 겁니다. 소급평가라.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조건부 평가는 그린벨트가 지금 해제된 것도 아닌데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해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아직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믿고서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 한 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오도된 어떤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지 맘대로 그냥 그 수임해 갖고 평가사가 맘대로 평가해서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개했다가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선 잘못된 의사결정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조건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조건을 좀 갖춰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평가 조건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가 이성에 부합되는 그러한 형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적법해야 됩니다. 그린벨트가 바뀌는 것은 그 100년 동안 이거는 불법으로 정해놨다면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거라는 것을 거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주됐을 때 평가사가 수임을 의뢰받아갖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갔다가 이걸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분류다 해서 참모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들의 고용주를 위해서 평가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참모평가다 해줍니다. 예컨대 이 한국감정원에 고용된 감정평가사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이제 그 은행에 소속돼 있는 평가사들이 평가하거나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참모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적 평가는 이거는 뭐 반드시 뭐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자, 때로는 그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갖고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수시적 평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규모 공장 입지 선정을 위해서 뭐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갯벌의 가치를 평가한다든가, 여기 어떤 갯벌이 있다고 쳐볼게요. 갯벌. 자, 갯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면 우선 평가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 뭐 이런 주민들의 소득 같은 거 좀 따져봐야 되죠. 그 다음에 군수도 나와갖고 평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쭉 나와서 여러 시간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시적 평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평가, 요거 좀 알아보게요. 특히 평가 조건에 따른 거하고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은 간혹 잘 물어보니까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먼저 그 평가 대상 물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평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자, 개별 평가라는 것은 물건마다마다 이렇게 평가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일괄해서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2개 이상의 물건이 별개의 부동산이 2개 이상 된다는 얘기죠.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합 부동산, 이게 대표적인데, 자, 이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한다고 했죠. 우리 첫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는데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별개라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건물만 타인에게 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근데 보통 거래가 될 때는 보통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복합 부동산의 경우 아닌가요? 일체가 돼서. 그리고 보통 이제 용도상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 건물 자체가 뭐 철근 콘크리트조냐, 벽돌조냐, 50층짜리냐, 30층짜리 건물이냐, 1년밖에 안 됐냐, 100년 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건물 토지가 강남에 있는 땅이냐, 강북에 있는 땅이냐, 뭐 어디 지방에 있는 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는 그냥 통으로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통째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할 때는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토지까지 있는 겁니다. 토지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까지 함께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일괄평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뭐 요 지역대의 가격대는 거의 비슷한데 필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필지가 여러 가지.
그러면 물건을 이렇게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통째로 평가한 다음에 면적에 따라 나눠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돼 있을 때 전체적인 가치는 거의 평당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따로따로 언제 평가가 앉았습니까? 통째로 평가한 다음에 면적에 따라 나눠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일괄 평가한다 줍니다. 그리고 일괄 평가하고 거의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분 평가는 자 이것도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자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중에서 일부만의 가치 예를 들어서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평가할 때 있죠. 이때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분명히 토지에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분명히 토지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의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지. 그 건물은 덜렁 무시하고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거 뭐라고요? 부분 평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냐면 일괄해서 평가한 다음에 건물 부분을 빼내는 형태 있죠. 이렇게 평가해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 평가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독립평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독립평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얘는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야 됩니다.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럴 경우에 자 분명히 토지에 건물이 있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마치 얘는 이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분명히 토지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있죠. 상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평가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독립평가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거니까 일종의 조건부 평가입니다. 나지를 상정해서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일종의 뭐라고요? 조건부 평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표준지 공시가를 공부할 건데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할 때도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은 무시하고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뭐라고요? 독립평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평가하고 용어가 아주 비슷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구분평가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분평가다. 요거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한 개의 물건이 있다. 한 개의 물건이 있는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주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건물만의 가치를 개별 평가하려고 하는데 자, 아래는 상가로 쓰고 위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럴 경우는 한 개의 물건이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다르죠. 그럴 경우는 따로따로 평가한 다음에 합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토지가 이따만한 큰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백화점 사람한테 세를 줬고 이 부분은요 시장 사람한테 세를 줬고 이 부분은요 주거용으로 세를 줬다.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다르죠. 그러면 따로 평가한 다음에 합쳐주라 그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구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개의 필지라도 획지가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예제를 통해서 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거기 보시니까 자,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의 가치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한 걸 말한다. 맞네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이런 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거 있죠. 요거를 조건부 평가다. 소급 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 과거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소급 평가다. 그 다음에 일괄 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법정 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이거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평가들 있죠. 예, 필수적 평가는 전부 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공공용지 수용치 평가라든가 과세평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중에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부분평가하는 게 합리적이죠. 구분평가가 아닙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라고요? 부분평가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구분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감정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치 이론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치와 관련돼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형성되냐 그런 얘기죠. 그런 걸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춰서 쭉 한번 연구해 보는 게 뭐냐면 그 가치 이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도 어떠한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되고 있으면 가치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법칙성을 잘 알므로써 그 감정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는 것을 가치 이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우리는 가치라는 용어도 쓰고 가격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똑같은 용어로 쓰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예컨대 1억짜리 물건을 내가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9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쳐볼게요. 구입했다. 그러면 1억 정도의 값어치가 나간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거를 9천만 원을 구입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정도 나간다. 이거를 이렇게 value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가치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걸 프라이스라고 해볼게요. 프라이스. 이걸 가격이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가격. 자, 그러면 가치가 도대체 뭐야? 왜 이 부동산이 1억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냐? 이게 왜 값어치가 이 정도 되냐? 이 가치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치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수박을 구입하면서 내가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수박을 구입해서 내가 갖다 애들하고 축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축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녁 때 식구들이 삥 둘러 앉아서 깨서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만족감, 다른 말로 이거를 효용이다. 아니면 유용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면 편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래, 장래, 뭐 앞으로 이제 저녁 때도 미래는 미래 아닙니까?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편익 있죠? 깨서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게 가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똑같다. 부동산을 내가 구입해서 이거를 그냥 그 방치해 놓으려고 구입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을 다른 말로 편익,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이라 할게요. 편익을, 이거는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 아닙니까? 이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현재의 가치로 바꿔놓은 게 이 가치가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장래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지금 시점에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값이다. 자, 근데 이거를 무슨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큰일 났네. 그냥 말 뜻은 대충 알겠는데 장래 편익이 얼마가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이걸 또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으라. 이거는 뭐 더더욱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거를 적정히 공부 좀 한 사람들을 보고 평가를 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평가사가 놀지 말고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평가한 가치가 적정한 가치라고 판단해보자. 1억 정도 된다고 쳐보자 이게. 근데 이거를 사기당해서 비싸게 구입할 수 있고 때로는 금매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불한 값. 그래서 요거는 뭐 10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는 과거 아닙니까?
1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는 과거니까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값. 그 다음에 자, 이 그 가격의 전문가는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평가사가 평가한 거 가지고 거래 중개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그 중개 활동에 활용하는 거지. 평가사가 평가하는 것들은 막 그 약간 현실적인 가치하고는 많이 가격하고는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의 전문가는 누구라고요? 중개사가 전문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그 가치라는 놈은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따가 하겠지만 요걸 뭐 시장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교환에 따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뭐 과세를 부과하게 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보상을 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어떤 공익성을 띈다면 공익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보험료 책정하기 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장부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수히 많.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점에, 어떤 특정 시점에, 예를 들어 거래 시점이면 거래 시점에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거지 여러 개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점에는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격의 기초는 가치에 있는 겁니다. 가치. 예컨대 자 보세요. 1억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게 있고 100억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 거래할 때는 여기서 좀 비싸게 거래되거나 좀 싸게 거래되는 거죠. 1억 1,000만 원이라든가 9,800 이렇게 거래되는 거죠.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 105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96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은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치와 괴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지역이 뭐 누가 뭐 그 지하철 들어온다고 소문 내길래 갑자기 사는 사람이 막 많아질 수 있죠. 그러면 가치에서 괴리돼서 가격이 계속 급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그 엄청난 초과인을 얻고 가격이 올라간 데는 다른 건설업자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아파트 지어서 그 비싼 한은 계속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적정하게 가치와 가격은 거의 일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다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이 없다면,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어쨌거나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는 거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전에는 이 가치와 가격을 우리 교재에서도 자꾸 막 섞어서 쓰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평가사가 적정하게 평가한 가격을, 가치를 정상 가격 이런 용어 막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시장에서 돈 주고 돈을 지불한 값이죠. 돈을 실제로 지불한 값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제로 지불한 값 외에는 다 뭐라고요? 가치다. 예를 들어서 교환에 대해서 실제로 지불한 값도 있겠지만 교환의 대가로 형성될 수 있는 가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내가 실제로 지불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가격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네? 그래서 교환에 따라서 이 정도의 값어치가 나갈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가치가 되는 거고, 교환에 따라 실제로 지불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가격이 된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속이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어떠한 기능을 하나 좀 알아볼게요. 자,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부동산 가치라는 놈은 선택 지표의 기능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격이 비싸면 좀 덜 살려고 하고,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의 선택 지표다. 파라메타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선택 지표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지표를 영어로 파라메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자, 자원을 그 적정하게 이제 배분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량하고 균형 수급량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물건이 이렇게 과소 생산돼 있다 쳐볼게요. 과소 생산돼 있다면 이만한 물량 수준에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이 이만큼이 됩니다. 공급선은 요거니까.
이만한 물량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은 요만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가격을 막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정상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정상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는 곳에는 당연히 생산량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초과이익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가격을 통해서. 그다음에 잠재 가치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평가 가치가 예를 들어 5억인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4억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평가 가치는 앞으로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걸 잠재 가치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은 가치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재 가치다 이렇게 가볍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특성이 있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좀 다른 특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가치를 조금 세분화한다면 보통 이제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의 현재 가치를 가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한 용익에 대한 가치, 대가, 이거를 임료라고 하죠. 용익이 뭐예요?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 이거를 임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빌려주면 사용료 받죠? 이런 걸 임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좀 세분화한다면 장래 편익에 대한 대가인 가치와 그 다음에 용익에 대한 대가인 임료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가치와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크면 과실도 클 수밖에 없고 원본이 작으면요 과실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1억짜리 부동산을 누구한테 빌려줄 때는 1년 동안에 뭐 임대료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자, 이 100억짜리 물건을 빌려주는데, 부동산을 빌려주는데, 이거 1년에 1,000만 원만 받으면 안 되겠죠? 한 10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치와 임료는 원본과 과실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원본이 작으면 과실도 작고, 원본이 크면요, 과실도 크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물리적인 실체가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물론 실체도 결정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이 가치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똑같은 크기의 땅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면 가치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가 했더니 여기는 뭘로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여기는요 일반적인 토지라고 쳐볼게요. 일반적인 토지. 그러면 여기는 자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세한 권리를 권능해 줍니다. 권능,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능,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면 아무래도 농사밖에 못 짓죠. 사용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지어봐야 수익성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처분하기도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권리 이익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는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 있죠? 이런 것들이 가치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내가 일단 이 부동산 전체의 이 가치가 있을 수가 있죠. 소유권이라는 가치. 그럼 내가 일부를 전세를 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가치도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가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도 전부 다 뭐가 결정된다고요? 가치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자 장래에 자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그 얘기는 내가 수박을 구입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3년 뒤, 5년 뒤를 보면서 내가 수박을 구입하는 건 아니죠. 당장 저녁 때 깨먹을 것만 보고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징,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영속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당장 지금 현재만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혹시 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5년 뒤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서로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한다 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놈은 개별적인 동의라든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한 강압적으로 도로 낸다고 강제로 팔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금매라든가 이러한 거래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동기라든가 특수한 사정 같은 게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자체로서 그 건물이 깨끗하냐, 그 건물이 높냐, 작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 하에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도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그 1년밖에 안 된 건물이고 아파트고 여기는요 30년 된 건물이다. 30년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원래 이 그 건물 자체만 보고서 결정할 때는 1년밖에 안 된 게 비싸야 되는 거죠. 그 30년 된 건물은요 30년 된 아파트는 그 가격이 낮게 책정돼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비쌀 수가 있다는 얘기다. 왜 비싼가 했더니 지하철이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되고 있답니다. 지하철. 그러면 얘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런 게 훨씬 더 비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체로서 결정되는 것,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 하에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부해야 될 것은 그것은 아까 같이 부동산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점평가사가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평가사가 어떻게 평가하냐? 평가하라. 뭐 그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럼 시장 가치,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무슨 가치라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다만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도 평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시장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이렇게 5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부동산이 존재하는 부동산이 있다고 치면 5가지 조건이 뭐냐면 출거 당시 통이다. 출거 당시 통 혹은 출거 당시 합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 시장에 내놨을 때 한두 달 내 정도는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뭐 5년이 되도록 10년이 되도록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 가치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거래의 자연성이다 해서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거래라든가 이런 거는 없다는 가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이야. 그다음 세 번째는 당사자의 정통성이다 해서 매도자야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매수자가 모르고 거래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그 부동산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무슨 내용인지 뭐 층간 소음이 심하다든가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는 가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빈번한 거래가 있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교회 같은 거 이런 거는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통상의 자유 경쟁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 하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라면 5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치 있죠? 이거를 시장 가치다. 과거에는 이거를 정상 가격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국제적인 용어에 맞춰서 시장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가치.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반드시 이렇게 평가해라.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뭐 보험 가치로 평가하거나 과세 가치로 평가하거나 뭐 장부 가치로 평가하거나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세를 부과할 때는 가치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이런 식으로 평가하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그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특별히 고려해서 자, 회수될 수 있을 만큼 그 안전하게 좀 평가해달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낮춰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 사회 통념상 여러 가지 이래 합병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좀 낮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뭐라고요? 시장 가치 외의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원적 가치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 보험 가치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가치고 과세 가치라는 것은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치고 장부 가치는요, 얼마든지 다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장부 가치는요, 우리 이제 기업 입장에서 취득 원가에서 이 감가상각비를 빼는 형태 있죠. 그렇게 해서 평가한 가치를 장부 가치라는 겁니다. 담보 가치라는 것은 담보물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자, 안정성 있는 가치 있죠. 이런 거를 담보 가치라는 거고 사용 가치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특정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갈 수 있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사용 가치라는 겁니다. 공익 가치는 어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어떤 공공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공공 목적에 이용됐을 때 이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거고 투자 가치는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 있죠. 이런 거를 투자 가치다. 보상 가치는요, 국가라든가 그 지자체가 수용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가치를 보상 가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도 하나 기억할게요. 한정 가치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다 뭘 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백화점 부지를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다가 어떤 사람이 알박기 같은 거 할 수 있죠. 못 팔겠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가치와 괴리돼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가치를 뭐라고요? 한정 가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어 정도 가볍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마치고 부동산 가치의 발생 및 형성 요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